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서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촬영 때문에 계속 참고 있었어 갖고. 예. 갔다 오세요. 예. 그럼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천히 싸고 와요. 영등포 지하계단 바로 옆 화장실로 천천히 달렸다. 형도의 시야에서 얼추 벗어난 후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여보세요. 야, 니 오랜만이다. 그래. 야, 니 너 고향 이름이 뭐였지? 네? 봉성. 근데 와. 봉송? 봉성 임마. 봉성. 영주 옆에 봉화. 그 안에 봉성. 그래 맞다. 영주 지방 말투였다. 그래 맞다. 맞아. 야, 일단 잠깐 끊어봐. 내 다시 전화할게. 뭔데 임마. 갑자기 전화가 고향은 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검색했다. 봉성,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봉성면. 보자. 초원 슈퍼. 좋아. 영남권 내에서도 지역색을 아주 짙게 띠고 있는 곳. 영주와 상주. 이 지방은 특이하게도 경북 특유의 끊어지는 말미와 흡사 강원도 사투리와 같은 늘어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니 자전거 어디다 세워놨노? 가 일반적인 경북말씨라면 니 자전거 어디 세워뒀나? 이게 이 지역 사람들의 억양이다. 나는 서둘러 현장으로 올라갔다.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소. 나는 형도라고 해요. 형도. 사실 이날 들었던 형도의 성씨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내가 나를 박현상이라고 소개했을 때 같은 성씨라고 들떠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 확실하기에 박씨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든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네, 올해 40 좀 넘으시오. 예. 44. 겸연쩍게 웃는 형도. 그러시구나. 저는 올해 30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형님. 어찌 그래요, 에이. 사람 좋은 웃음은 내 장기이다. 허탈하게 웃으며 속으로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근데 혹시...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먼저 선수를 쳤다. 혹시 고향이 나랑 비슷한 데인 것 같아서... 됐다.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영주 근처에 봉성이라고 있는데. 형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봉성? 와, 내 고향 사람을 만나네. 내도 봉화 사람이라. 와, 고향 동생을 만났네. 와, 야야. 봉화. 저도 올라와선 거의 못 봤는데.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동생은 국민학교 어디 나왔어요? 봉성? 동양? 아차, 학교 예상은 못했다. 내 계획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봉성이 왜다, 어디 쪽 살았나, 초원 슈퍼 옆쪽이라 대충 둘러대면 될 심산이었는데 생각이 짧았다. 사실은 태어나기만 그쪽에서 태어나고 학교는 구미에서 다녔습니다. 예.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아유, 그랬구나.
아, 그래서 어디서 다녔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렇지. 이거 너무 반갑다. 저 가서 담배 한 대 핍시다, 예. 아, 네, 좋지요. 가면 잠깐만 저기 가갖고 말 좀 하고 올게요, 예. 먼저 가 계십시오, 예. 촬영팀은 장소를 이동해서 다음 씬을 찍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계속 붙잡아둬야 더 이상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나는 서둘러 감독 K에게 말했다. 아, 형님, 아니 감독님, 여기 촬영 아웃이에요? 더 찍어도 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저 사람 누구냐? 무슨 얘기하고 있던 거야? 제가 지금 저 사람들 거의 다 섭외해 놨거든요. 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실래요? 한 5분 정도만? 예. 감독은 날 보며 2초 정도 멍하니 있더니 큰 소리로 한 번 웃고선 나에게 말했다. 너 만약 저 사람들이 촬영 도와준다 그래서 카메라로 다 찍고 갑자기 출연료 달라든지 초상권 들고 덤비면 어떡할래? 영상 다 버려야 되는 거 알지? 잘 생각해. 몇 번 겪어봤잖아. 그렇다. 나는 촬영 일을 막 시작했을 때쯤, 그러니까 아직 인간을 많이 믿고 있던 철없던 시절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인천에서 촬영할 때였는데 거기 단역으로 출연한 아주머니 배우 한 명이 단역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내 혼잣말을 듣더니 촬영장 근처가 집인 그녀의 친한 지인들이 놀고 있다며 이곳에 함께 해도 되냐며 내게 물은 적이 있다. 당시에 나는 그게 의뢰 추가 비용 없이 우정 출연의 형식으로 오겠다는 줄 알고 그래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휴, 감사는 무슨, 내가 고맙지. 그 말뜻을 촬영을 다 끝낸 후 굳은 표정으로 자신들의 일당을 달라는 그녀들을 마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5분 남짓 찍고서 집도 바로 앞이라 걸어 나온 사람들이 말이다. 멍청하게도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나는 결국 공용 제작비를 털어서 메꿀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막내였던 나는 그 일로 선임한테 싸대기를 연거푸 맞아가며 현장을 배웠다. 촬영 전에 해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할 땐 굳은 표정으로 정색을 하고 결국 전리품을 챙긴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는 모습에 사회생활의 무서움과 개같음을 동시에 배웠다. 석수에서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땐 또 어떠했는가. 수더분한 얼굴로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며 자랑스레 명패까지 걸어놓고 영업하는 백발 노인에게 장소 협찬을 구두로 약속받고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그냥 시세대로 알아서 쳐달라며 자신은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미래를 바라며 하는 일이니 돈은 안 받아도 그만이라며 돈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독약 같은 거라며 아무튼 장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속아 허리를 꺾어가며 감사하단 말을 남기고 촬영에 들어갔다. 후에 촬영팀이 다 끝나고 철수할 때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러 갔는데 금액을 확인하고 온 무표정한 얼굴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겼다나 어쩌나 참. 지금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도대체 본인이 공짜로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막판에 외놈이랑 비교하는 건 무슨 생각인가. 무튼 찔러줬던 돈이 부족했던 것이다. 스튜디오 기준으로 시간을 책정해서 건넸건만, 아니 외려 조금 더 얹었건만 촬영한 걸 다 지워달라며 정색을 하고 호통을 치는 덕에 이 더러운 꼴 더는 겪기 싫어. 바로 은행에서 현찰로 10만 원을 더 뽑아 처음보다 허리를 더 숙인 채 봉투를 건넸다. 독립자금입니다, 어르신. 진짜 기분 더러워져서 한 방 먹이려고 내뱉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액수를 한번 세어보곤 나를 향해 말했다. 젊은이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이게 소설이라 저 상황이나 말이 지어낸 것 같은가? 아니다. 보탬 없는 온전한 진실이고 그땐 온몸에 피가 빨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가 새어나오는 걸 겨우 막고 마치 진심으로 감사하듯 시원하게 웃어야 했다. 이 바닥이 특히 그렇다. 과정이 더러워도 2번 다시 보기 싫은 얼굴이라도 언젠간 다시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니 끝맺음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웃어야 했다. 그렇게 가면을 쓰는 일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이었다. 이야기가 좀 돌았지만 결국은 그거였다. 나는 점점 찌들어져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보지 않게 되었고 나 또한 타인을 사용하는데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다. 막말로 단역 전문 배우 1명 출연시키는데 아무리 못 줘도 5만 원은 줘야 한다. 1시간 촬영 기준으로 대사도 없고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말이다. 거기다가 소위 거지처럼 분장을 하고 오라 그러면 도대체 올 배우가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 금액은 또 얼마나 뛰겠는가. 헌데 이번 작품은 제작비도 없어 사람도 못 부르는 상황. 꼴에 내가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생각에 욕심은 엄청나게 부리다 보니 내게 다가와 손 내밀던 형도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일단 감독 K를 걱정 말라는 얼굴로 한번 쳐다보곤 다시 형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형도는 막 담배를 끈 참이었는데 내가 돌아오는 걸 보고 땅에서 장초 하나를 다시 주워 입에 물었다. 형도는 주위의 노숙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야, 니들 인사해라. 내 고향 동생인데 영화 배우님이시다. 나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형도가 깨문 장초에 불을 붙였다. 나도 한 대 꼬나물고 불을 붙이려는데 형도는 얼른 내 담배에 불을 붙여줬다. 손으로 불을 가리며 고개를 한번 숙인 후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뭔 부탁을 하려고? 그게 말이죠, 형님. 나는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촬영하는 씬에서 뭔가 리얼리티가 부족하다. 같은 노숙자가 더 있었으면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런데 형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형도는 내 이야기가 끝나자 흡연 장소 뒤편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거긴 무료 급식소 입구였다. 야, 니들 그거 다 일로 와봐라. 자네들 냅두고. 노숙자 10대 명이 이곳을 쳐다보고 천천히 걸어온다. 나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뒤돌아서 핸드폰 녹음기를 켰고 형도를 불러 세웠다. 형님, 잠깐만요. 이게 감사하긴 한데 너무 많이 오시면 제가 해드릴 것도 없고 해. 응? 뭘 줘? 아니, 애들 급식소 열기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나오면 좋잖아. 아니, 제가 이제 출연료라도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형도는 민망하게 고개를 젓더니 나에게 말했다. 무슨 출연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영화에 한번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 무슨 출연료. 무슨 출연료를 참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 애들 데려다 쓰고 싶으면 다 써. 아니, 이거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나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에이, 고향 사람끼리인데 당연한 거지.
우리 동생 같은 사람이 그 총구석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같은 고향이라. 아니었다. 나는 충청도 사람이다. 사투리는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다른 말씨를 따라하는 게 좋아 병적으로 공부도 해가며 집착한 특이한 장기 중 하나였고, 어릴 적부터 말씨를 가지고 놀아서 그런지 정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것뿐이었다. 실제로 나는 첫 만남에서 서울 말씨를 쓰다가 상대가 지방색을 띤 사투리를 사용하면 나도 자연스레 따라 쓰는 괴상한 버릇이 있다. 이 땅 위에 태어나 발붙이고 빌어먹어 살기 위해 학연지연 들먹인다면 학벌은 엉망인 내가 정부 칠 곳은 지연이다. 동양 출신인 듯한 뉘앙스로 접근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참으로 더럽고 유용한 습관이다. 형도의 말을 듣곤 마음이 잠시 쓰렸다. 허나 오래가진 않았다. 결국 촬영이 시작됐다. 촬영팀은 이 엄청난 미장센에 감탄했고 어디서 이런 고급 인력을 구슬려 왔냐며 나를 추켜세웠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영상산업에 있어 실제 노숙자가 자연스럽게 화면에 녹아들고 그것을 담아낸다는 것. 제작비를 얼마나 들이더라도 쉽게 찍을 수 있는 장면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능수능란하게 제어하는 형도를 보고 있으니 아무래도 소위 이 바닥에서 짬이나 위치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반적인 그들의 계급보다는 더 위의 사람인 건 확실했다. 결국 이날의 촬영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후에 영상이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촬영이 끝날 때쯤 땅거미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철수할 시간이다. 영상 나오는 대로 제가 찾아뵐게요, 형님. 고마운 마음은 진심이지만 인사치레였다. 나오면 꼭 보여줘. 근데 내가 이 영등포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 그 동생이 왔을 때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 내가 그걸로 전화할게. 전화번호가 뭐지? 형도는 주머니에서 정말 십수년 전에 멸종했을 법한 핸드폰을 꺼내 내 번호를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번호까지 알려주기에 뭔가 깨름칙하단 생각이 앞섰다. 그렇다고 알려주지 않자니 그것도 모양이 이상할 것 같고 나는 말했다. 형님, 제가 지금 폰을 이제 바꿔야 돼가지고 형님 번호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핸드폰 바꾸고 다음 주 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러면은 내 번호가 기다려봐. 내가 적어줄게. 내가 원래는 명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나는 메모지와 펜을 형도에게 주었고 형도는 자신의 번호를 천천히 적은 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참을 훑어보았다. 이리로 연락 줘, 동생. 여기 오기 전에 알겠지? 네, 형님. 그나저나 이거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담배라도 한 갑 사드릴게요. 에이, 괜찮아. 무슨 담배. 괜찮아. 아닙니다, 형님.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여기 옆에 편의점 있네요. 이제 같이 가시죠. 편의점으로 형도와 향하려 할 때 허리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형님은 담배 가져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1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해리포터의 해그리드와 같은 머리와 수염을 가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옆에는 소주병이 몇 개 널브러져 있고 눈은 풀려 있다. 다리 한 짝이 없다. 왼쪽 다리가 없다. 니 조용히 안 해? 형도가 정색한 채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담배 가져오라고, 담배. 그 남자는 형도를 똑바로 바라보진 못하고 괜히 바닥을 응시하며 비웃듯이 중얼거렸다. 뒤질라고 진짜. 가시오, 형님. 형도를 달랜 후
편의점으로 향했다. 형님, 담배 뭐 태우십니까? 아, 인간 같지도 않은 거죠. 난 저거 타임 맨솔이면 돼요. 타임 맨솔 5갑 주세요. 아이, 너무 많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 태우시고 아까 친한 분 몇 분 같이 하시고 하면 모자라지요. 에이, 괜찮다니까. 한 갑만 해도 돼. 아니에요, 형님. 그냥 받으세요. 예. 결국 끝까지 미안해하던 형도의 주머니에 터질 듯이 담배를 찔러 넣어주곤 우린 헤어지기 전 마지막 담소를 나눴다. 나를 보며 정말 고맙다며 민망한 듯 고개를 아래로 떨구는 형도. 고향 동생에게 신세만 졌다는 생각에 그랬던 걸까. 나는 형도의 진심 어린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아련했다. 그리고 참 순수한 모습이라 생각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걸까? 내가 이래봬도 영화 배우 출신이야. 네? 진짜요? 제정신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직후에 형도는 내게 폰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진짜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편이 아니었다. 사극부터 영화까지 단역으로 굉장히 많이 출연했었다. 물론 1초 정도 지나가는 역인 단역들만 잔뜩했지만 그 썰을 풀어주는 게 그게 또 묘하게 재미졌다. 이진기 반장님인가?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예뻐했어. 사극 전문으로 하는 반장님인데 그 동생 들어봤어? 아니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그 양반이 말을 심하게 하고 가끔 애들 뚝갑해서 그렇지 마음은 고운 사람이야. 잘 챙겨주고. 말을 심하게 하고 사람을 때리는데 도대체 뭐가 고마운 사람일까? 라고 생각했다. 어찌됐건 오늘 담배 고마워. 잘 나왔으면 좋겠네. 이 동생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고향이 널리 알려지고 그런 거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지. 마음 한켠에 뜨거운 물이 차올랐다. 내 가치를 인정받은 느낌에서일까? 형도를 이용했다는 죄책감일까? 이 사람의 순수함을 나는 하루 종일 어떻게 바라봤던 것인가? 아무튼 여기 아까 다리빈 씨 맞지 그거? 걔는 나를 싫어해. 나도 그 애들 싫어하고. 예. 무슨 일 있습니까? 예. 우리는 단순 노숙자들 데리고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는 어떤 이 사회적인 단체 같은 느낌인데 쟤네랑 좀 더 있어. 우리랑 사이 안 좋은 애들. 쟤네는 막 뛰어들고 이런 애들이야. 뛰어들다뇨? 아니 왜 있잖아 막 자해공갈하고 그런 애들. 에? 어떻게 그런 일을. 나는 조심스레 당신들의 삶에 관한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고 형도는 민망해하면서도 조금은 신이 난 듯 노숙자의 세계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줬다. 나는 돌담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엄청난 현실감과 흡입력에 휩쓸려 도저히 엉덩이를 뗄 수가 없었다. 막판에 일어날 때는 대퇴부 쪽에 옅게 쥐가 내렸다. 스쳐만 들어도 너무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했다. 담배를 앉은 자리에서 연거푸 3대를 피웠고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라 생각했던 것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삶에 관하여 들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는 정색을 하는 그를 보니 현실감이 피부에 감겨왔다. 그렇게 한창 이야기하던 형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지그시 바라보며 별을 세듯 말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유령이야. 제일 먼저 팔아치우는 게 자기 이름.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되면 어디 팔려나가고, 죽으면 송장 치우기도 전에 나쁜 사람들이 먼저 들고 가. 아니, 시체를요? 그렇지. 그거 들고 가서 팔 거 있으면 팔고. 아니, 그러면 그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비둡니까, 그거? 말했잖아. 우리는 유령이야. 유령. 흥미로웠던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자면, 노숙자들은 정말 집이 없어서 밖에서 먹고 자는 진또배기 홈리스가 있고, 역사 뒤편이나 음침한 골목, 간판도 없는 여인숙 같은 곳에 방을 잡고 사는 무리가 있다. 사실 그들의 능력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것에 갈려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니고, 거리 위에서 생활하는 집단은 대개 계약을 거치지 않은 자들이다. 보통은 날씨나 여건 따라 다른 역으로 이래저래 이동하며 그 역사 내에서 생활을 하는 자들인데, 그걸로 연명을 하다 보니 역을 옮길 때마다 속칭 거기 있는 오야들, 그러니까 짬이 오래된 노숙자들에게 일정 세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구걸에서 얻은 돈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몰래 숨겨두거나 오야에게 납세를 하지 않으면 정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나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스스로가 괜찮다면 푼돈이나마 벌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릿세가 억울하지만 그 외에 스스로를 보호받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혹은 그 와중에 스스로 노숙자의 길을 그만두고 사회로 나가길 바라는 사람까지. 그 정도의 표본이라 하였다. 계약을 한 집단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이들은 주로 2평 남짓한 방에 8명씩 모여서 구겨져 잠을 잔다. 비좁고 악취가 코를 찌르지만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곳이라 한겨울 같은 경우 얼어 죽을 일은 없다라는 이점이 있다. 틈틈이 부식으로 라면이나 과자, 음료 같은 배식을 받는데 대부분 유통기한을 넘은 것들이라 잘 보고 먹지 않으면 속병을 앓다가 치료도 못 받고 열댄 날은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했다. 이들은 계약을 이행했기에 일정 배식과 거처를 제공받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을 진행한 소위 갑이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노숙자를 사육하고 키워내는 사람들이었다. 그저 단순히 조직폭력배라고 정의하기엔 더욱 음침하고 기괴한 집단 같았다. 계약을 진행한 노숙자들은 각종 데모 현장에 호출되기도 하고 개인 업체의 의뢰를 받아 영업장을 방해하는 용도로 고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신도림 쪽에 잘 나가는 룸살롱이 있는데, 경쟁업체에서 사주하여 노숙자 몇십이 입구를 틀어막고 앉는 통에 손님이 떨어져 나가자 사장끼리 칼부림이 난 사건도 있었다. 뉴스에까지 보도된 일이었는데 형도는 그 역시 그들의 소행이라 말했다. 대부분 경찰에 의해 어떻게든 해결되곤 하지만 방식이나 결과가 워낙 질퍽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라더라.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내 귀에 박히고 있었다. 형도에 대한 애잔했던 마음을 넘어선 아주 뜨거운 감정이 내 안에 휘몰아쳤다. 그런데 형님, 그 계약이란 걸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살아가기 편할 것 같은데 왜 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형도는 쓴 웃음을 지으며 땅을 내려다보곤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계약은 말이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필시 나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은 것 같았다.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형도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거의 필터밖에 남지 않은 담배를
마지막까지 빨아놓고 있었다. 그 계약이라는 거는 그럼... 정막을 깨며 조심스레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철수할게요. 젠장. 나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됐다. 일단 돌아가서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형도의 이야기에 빨려 일손도 팽개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질렀다. 형님, 일단 지금 다들 가봐야 돼서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그때 식사는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 좋지. 나 가끔 돈 생기면 가는 김치찌개집 여기 근처야. 거기 가도 되고. 네 형님. 다음에 만났을 때 방금 했던 얘기 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응? 알았어. 뭐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일단 동생 언제쯤 올 거야? 제가 이번 달은 좀 많이 바빠서 2주 뒤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오기 전에 연락 꼭 주고 나 여기 없으면 바로 전화 줘. 여기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형님. 남은 장비 몇 개 어깨에 들쳐매고 주차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도심의 하늘은 검붉었고 영등포 로터리는 콜레스테롤로 꽉 막힌 혈관 같았다. 누락된 물건이 없는지 마지막 체크를 끝마치고 감독의 차 앞좌석에 몸을 실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다 왔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었구나. 예. 아직 묻어 있었나 보네, 말씨가. 참 소름 끼치는 사람이다. 가끔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꺼려질 때가 있다. 감독은 차에 시동을 걸고 내 얼굴을 잠시 지그시 쳐다보더니 말했다. 야, 이제 보니까 진짜 노숙자 같다 너. 아니, 뭐 하다가 여기로 흘러들어온 노숙자 같습니까? 사기치다가 망해서 전부를 잃은 사람? 아니, 뭐 그렇게 보이면 다행이네요. 사기당해서 주저앉은 사람보단 낫네. 주차장을 빠져나왔지만 퇴근길 서울은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엉망이다. 차 너무 막힌다. 양화대교 쪽으로 돌 걸 그랬네. 라디오에서는 리게슬리의 투게더 포에버가 흘러나왔다. 아니면 근처에서 밥 먹고 갈래? 이 꼴로요? 잘 어울리는구만. 왜? 나는 장난으로 감독 K를 슬쩍 흘겨보곤 의자를 뒤로 조금 제친 후 지그시 눈을 감았다. 형님, 저 시나리오 한번 써볼까요? 갑자기? 무슨 시나리오? 아니 뭐 아까 노숙자들이랑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또 무슨 바람이 불었어. 너 시나리오 쓰는 거 장난 같지? 조사랑 공부 엄청 해야 돼. 감았던 눈을 개슴츠레 뜨며 감독을 쳐다봤다. 뭐 대한민국에 잘 먹히는 거 한 편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마음대로 해라. 근데 너 저번에 시나리오 썼던 거 그런 식으로 쓰면 무조건 빠꾸야. 알지? 그 얘긴 또 왜 하십니까? 진심으로 짜증냈다. 내 영린이었다. 일전에 드라마 공모전에 쓸 계획으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간신히 완성한 시나리오가 형편없다며 내쳐진 적이 있었다. 자존심을 구긴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크게 받았었다. 감독은 평소에 농담도 잘하지만 일에 관해선 쇠붙이 마냥 날카로운 소리를 자주 내뱉는다. 잘하는 걸 해, 잘하는 걸. 엉뚱한 데 시간 쏟지 말고. 오케이? 두고 보시죠. 나 한번 보여드릴게. 나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형도의 번호가 적힌 구겨진 종이를 폈다. 그리고 내 핸드폰에 그의 번호를 저장했다. 잠시 뒤 카카오톡에 그가 자동 저장되었다. 와, 진짜 노숙자도 이런 걸 한다고?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애초에 그 구형폰으로 카톡이 된다는 게 대단하다 생각됐다. 프로필 사진은 빡빡머리를 한 채로 우통을 벗고 여관방 같은 데 앉아서 정자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이었다. 누군가 찍어준다 그래서 온몸에 힘이 확 들어간 표정이었다. 전신은 문신투성이었다. 확대해서 보니 정말 완성도나 디자인이 엉망인 것들이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레터링에 그리다가만 이레짐이 올드스쿨까지. 분명 누가 연습한다고 그려놓은 게 틀림없었다. 사진을 옆으로 넘겨보니 동영화 느낌의 여인 그림이 저장되어 있었다. 마구잡이식으로 찍어 만들어내는 싸구려 웹게임의 디자인이었다. 딱 그 나이에 사람들이 좋아할 무여풍에 성형 잔뜩 해놓은 얼굴, 흠잡을 데 없는 미인상이랄까. 옆으로 더 넘기다 보니 정말 포졸분장을 하고 KBS 낙인이 찍힌 드라마에 출연한 사진도 있었다. 더 넘기다 보니 모형 칼을 들고 하얀 셔츠를 입은 사진도 보였고, 축구 유니폼을 입고 호나우두와 찍은 사진도 보였다. 호나우두? 왜 여기서 호나우두가? 보고도 믿기질 않았다. 합성인가 싶어 확대해봤지만 진짜였다. 옆으로 더 넘기다 보니 유럽의 어느 축구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진이 있었는데 심지어 유동근 배우가 멀찌감치 뒤떨어진 곳에 있고 자신은 V자를 그리며 찍은 사진도 보였다. 이 사람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도저히 매치가 되질 않았다. 나는 수첩을 열어 다음 주 스케줄을 확인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무 일정이 잡히지 않은 날이 하루 보였다. 그리고 나는 스케줄표에 펜을 들어 써내려갔다. 형도와의 미팅, 영등포. 더 시간 끌 이유가 없었다. 빨리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란듯이 모두의 눈앞에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로 으스대고 싶다는 욕망이 철렁거렸다. 형도를 이용해서 내 재능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려는 단 꿈을 꾸었다.